치열한 접전 끝 0.73% 표차 승리. 대선 승리 이후 국내외 인사들의 축하를 받으며 분주히 보내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의원을 지명하는 등 인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통합과 협치의 과제를 떠안은 윤 당선인의 인수위원장과 총리 등 차기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새 정부가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떤 것이고 과제는 무엇인지 집중 분석합니다. 네, 제20대 대통령 선거 박빙의 승부에서 보여줬듯이 통합과 화합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새 정부의 과제,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대선 0.73%포인트입니다. 그 격차로 윤석열 당선인이 승리를 했는데요. 0.7%포인트 차이에 담긴 의미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해석을 뭐 여러 갈래로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네. 또 여야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좀 저희들 입장에서 뭐 제가 저희들이라 그러면 뭐 국민힘 쪽, 네네. 보수 쪽, 뭐 우파 쪽 이걸 대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좀 절묘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당선은 시키되 오만하지 말고 네. 문 정권이 잘못했던 것을 반복하지 말고 그런 당선은 축하할 일이지만은 그리고 권력의 사용에 있어서 지난 정권처럼 그렇게 편중돼 가지 말라 하는 네. 그런 그 경고의 의미도 담겨져 있지 않느냐. 네. 이게 국민의 뜻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는 분석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통합 협치 과제를 안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정치에서는 늘 뭐 통합이니 상생이니 소통 협치를 말합니다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늘 예. 갈등과 뭐 대립, 충돌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그 정권 이제 인수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국민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거는 결국 인사잖아요. 네. 정책은 뭐 이제 두고 이제 5년 동안 하는 거지만은 소위 첫 번째 국민들에게 비치는 그 윤석열 그 정권의 이미지는 그 선거 때 이야기했듯이 국민 통합 정부를 정말로 이제 구호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내야 하는데 네. 국민 통합 정치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인사가 제일 먼저 그 국민들에게 그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사는 뭐 그걸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것 없이 지난 정권의 인사 그 형태를 반복하지 않은 겁니다. 지난 정권은 국민들이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인사를 하면 캠코더 인사다. 캠코더다. 네. 캠프 사람, 코드가 맞는 사람, 더불어민주당 쪽 사람들만 인사를 했잖아요. 이건 네. 국민통합과 전혀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런 인사만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인사만. 그러니까 자기 캠프 출신이라든지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이라든지 또 자기 당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만 인사를 안 하면 되는 거고 네. 이런 인사는 우리 이명박 정부 때도 국민들이 그랬습니다. 네. 고소영 인사다. 뭐 고려대학 출신이다. 소망교회 출신이다. 그렇죠. 초기에 많은 논란이 있었죠. 영일 출신이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사가 국민들에게 회자됐잖아요. 그런 식의 소위 그 과오를 되풀이지 하지만 않으면 네. 인사는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당선인이 제일 신경 써야 될 거는 가까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측근은 멀리 할 건 없지만은 그러니까 측근들이 어떤 그 권력의 자리를 주면 네. 이 사람들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권력이라는 것을 자기의 권위, 자기의 어떤 위상을 강화하는데 자기 개인의 사적 이익을 강화하는데 권력을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제 친한 사람을 쓰는 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권력을 등려했고 권력을 과용하게 되면 국민들이 결국은 당선자를 임명권자에 대한 화살이 가는 거니까 그런 점들을 각별히 주의해야 될 거예요. 사실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 문제인데 예. 지금 들러 나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성할당이라든가 뭐 지역의 안배 이런 어떤 이벤트성 인사는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네. 그건 뭐 잘하는 거라고 봐야죠. 네. 뭐 지금 그 소위 AI 시대인데 무슨 지역 활동이다, 성 활동이다 이런 것보다가 정말로 능력과 네. 자질에 맞는 사람은 쓰는 거고 아무리 그 쓰고 싶어도 능력과 자질이 안 되면 안 쓰는 거고 그러니까 지난 정권들의 인사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네. 국회 의석수를 보면요. 지금 진보 진영의 의석수가 지금 180석 가까이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이 같은 이제 국회 현실에 비춰볼 때 자칫 이 식물 대통령 우려가 예. 나오는데 과거 아시겠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 초기에 이른바 DJP 연합정부 때 김종필 총리 인준이 6개월 그렇습니다. 정도 뒤에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 현장에 그 당시 제가 있었는데 이런 사례가 또 이게 반복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그게 이제 협치라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소위 국민통합정부의 소위 국회에 있어서 첫 번째 그 협치에 성공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대통령 네. 당선자가 임명한 사람들이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제 야당의 동의를 받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 방금 말씀하셨지만 DJP 때 김대중 대통령이 김종필 총리를 임명했잖아요. 그때 제가 국회에 있을 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그 김종필 그 총리 인준 반대를 6개월간 끌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김종필 총리가 저를 보고 국회 이제 본회의장에 들어가는데 저를 보고 의원 한 소리가 이제 뭐 그만하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좀 속으로는 네. 조금 이게 미안하더라고요. 이게 뭐 정객인데 네. 그 뭐 여야를 떠나서 이 너무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빨리빨리 서둘러서 이제 했는데 네. 그건 야당과 협상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과 협상의 문제는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까 무조건 우리 말 들어라. 네. 이런 식으로 해서도 안 되고 또 야당도 우리가 의석이 많으니까 처음부터 한번 뭐 길을 잡아주겠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거는 소위 그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있는 네. 그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저쪽 그 이제 야당된 사람들의 직책을 맡은 사람들하고 네.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그냥 덜렁냥 뭐 임명만 해놓고 그냥 던져놓고 무조건 해주라 이런 식으로 나가지 말고 네. 중요한 인사는요. 총리 같은 인사는 사전에 여야 간에 우리가 이런 분을 우리가 추천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우리도 알고 있다. 네. 그러나 이런 점도 있다. 그러니 협조해달라. 원래 과거에는 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물밑 그렇게 협조해갖고 네. 인사를 딱 던져야 야당도 자기네들도 이제 검토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신문에 하마평 나는 거 보고 검토하는 이렇게 해서는 여야 협치가 안 되고 좀 그런 걸 네. 특히 지금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다수당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그 다수당의 처지는 존중해줘야 됩니다. 선거전이 치열했던 만큼요. 고소고발 사례도 많았잖아요. 제가 쭉 보니까 양당이 대선 기간에 서로 고소고발한 건이 최소 뭐 80에서 한 100여 건이 된다고 그럽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선거가 끝난 뒤에 방금 말씀하신 예. 그런 차원이기도 했습니다만 뭐 앙금을 털어내기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이 고소고발을 취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번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에는 선거 끝나면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이제
저쪽에서 이쪽에서 고발한 거, 야쪽에서 고발한 거 딱 리스트를 놓고 하나하나 이제 짚어서 이제 문제를 이제 점검하고 난 다음에 일괄 취하자. 그래서 건수가 여야에 서로 그 비율이 맞든 안 맞든 간에 선거 때 일어났던 정치적인 고소 고발은 일괄 털자. 이렇게 해서 그거는 선거 지나고 나서는 서로 간에 취하하는 것이 맞습니다. 윤 당선인은 근데 대장동 그 수사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시스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대장동 관계 같은 이런 특별한 사건 관계는 그거는 뭐 누가 개인이 뭐 취소하고 하고 뭐 그럴 사안이 아니고 이미 검찰에 넘어가 있는 사건이고 근데 검찰이 그걸 어떻게 수사해 나가느냐가 문제고 또 여야 간에 다 특검을 하자고 주장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럼 뭐 특검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거 이제 그런 것이 시스템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취한 문제는 뭐 소소한 선거법 위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감정상으로 고발 고소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뭐 특검이든 뭐 이런 것들은 뭐 여야 합의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뭐 시스템대로 여야 합의해서 뭐 하는 거니까. 윤석열 정부 인수인선에 이제 관심이 쏠리는데요. 뭐 잠시 뒤 발표 얘기가 나옵니다. 후보 단일화를 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인수위원장 후보 1순위로 지금 뭐 거론되고 뭐 내정 계획까지 나옵니다. 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인수위 초대 내각 구성이 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인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비치느냐. 소위 첫 인상이 중요하다는 게지 않습니까? 사람도 첫 인상이 중요한 거고 정부도 국민에게 비치는 첫 인사이 중요한데 그 첫 인사이 인사거든요. 내각의 인사. 뭐 지금은 인수위원회부터 시작해죠. 인수위원회 인사. 근데 이 인사가 국민통합정부를 한다고 했으니까 국민통합정부에 걸맞는 인사를 해야 합니다. 말은 국민통합정부 해놓고 인사는 보니까 뭐 전혀 국민통합정부하고 맞지도 않고 그냥 그 일방적으로 한다든지 또 지탄받는 인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첫 인사에 그냥 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위원회부터도 사실 국민통합정부 정신에 맞게끔 제 생각에는 정권 잡은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쪽에서 한 50% 하고 또 대통령 당선자가 각계로부터 야당으로부터 추천받는 인사 한 50% 하고 이렇게 하면 좋고 내각 구성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그 당선자 즉 국민의힘 쪽에서는 50%만 내각 장관급 이상이 한 50여 명 될 텐데 5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50%는 국회에 있는 여야 의석에 있는 야당에도 추천을 받고 야당 인사들도 추천을 받고 그러고 또 야당이 아니라도 재야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그 인사들도 좀 받고 이렇게 해갖고 제 생각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50%는 과반은 당선자 쪽에서 인사를 하고 나머지 과반은 설사 당선자 쪽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질과 능력이 훌륭하고 국가 경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발탁하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그게 국민통합정부에 맞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통합정부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안철수 대표는요 총리, 당 대표, 뭐 지방선거 출마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후보 단일화 직전에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신뢰하자. 뭐 우리가 문서를 써갖고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 안철수 대표는 윤석열 당선자를 믿고 윤석열 당선자는 안철수 대표를 믿고 두 사람의 그냥 인간적인 신뢰로부터 정치를 풀어가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무슨 자리를 뭐 어떻게 준다 이런 건 뭐 합의를 안 했겠죠. 그건 선거법도 걸리니까. 그러나 서로 믿고 하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고 하자 이런 이야기는 정치적인 신뢰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통합정부를 둘이가 이루어내자. 뭐 이런 이야기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안철수 대표가 뭐 인수위원장을 한다든지 뭐 첫 내각에 뭐 참여한다든지 하는 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 안철수 대표 본인이
난 뭐 내각이라든지 인수 이런 건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또 그분 의견을 존중하는 거지만은 두 분이 정치적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는 난 지켜져야 하는 거고 그게 정치적 신뢰를 받는 거고 지금 이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안 한다고 계속 그러다가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도 국민들 사이에는 정치인 말은 못 믿겠다. 저만큼 안 한다 그러놓고 또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해버리니까 네.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당선돼 갖고도 그런 불신을 주면 안 되니까 네. 그거는 두 사람의 신뢰에 따라서 국민 통합 정부 정신에 맞게끔 잘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안철수 후보도 너무 또 자기 정치적 욕심만 또 내면 안 되잖아요. 네, 네. 안철수 대표도 미래가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걸맞게 나는 두 분이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이 합당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당장 뭐 6월에 그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예. 공천권 등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부딪힐 텐데요. 잘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합당하기로 약속을 뭐 했으니까 그냥 네. 전에는 뭐 정치적 약속이었지만 이번에는 당선자와 대표 간의 약속이었으니까 나는 3월 안으로 합당이 마무리 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4월 5일 지방선거 준비하고 이제 6월 달에 선거해야 되는데 3월 달에 합당이 마무리 지려면 복잡하게 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설 합당 형식으로 합당해갖고 네. 당명을 어떻게 할 거냐 제일 중요한 게 당명 정하고 전당대회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합의하고 네. 그렇게 하면 간단히 빨리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지 3월 안에 합당을 끝내야지 합당 갖고 뭐 또 서로 뭐 지분 싸움하고 힘겨루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첫 인상이 아이고 저 사람들 또 똑같구나 이렇게 되니까 저는 국민의당도 양보할 거 양보하고 특히 양보를 더 많이 해야 될 거는 의석을 더 많이 갖고 힘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이잖아요. 네네. 국민의 힘이 강자잖아요. 강자는 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좀 양보를 네.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합당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지금 이제 여성 가족부 폐지라든가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청와대 쇄신 그리고 광화문으로의 집무실 이전 공약을 예. 했고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지금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광화문의 집무실 이전은 그건 당연하고요. 네. 그건 뭐 당선인도 아주 힘주어서 약속한 거니까 그거는 단순히 집무실 광화문으로 옮긴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방 이후 70여 년간은 우리나라 권력의 역사가 권력의 집중의 역사였잖아요. 이 권력이 집중이 되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네. 청와대라는 그 소위 구중궁궐 속에 권력이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긴다는 의미보다 국민통합정부에 걸맞는 대통령실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면 광화문으로 국민조합청사로 대통령실 옮기는 것도 당연하고 네. 대통령의 관저도 대통령이 걸어서 출근할 수도 있고 뭐 지하철도 한 코스 타고 출근할 수 있을 정도 거리에 관저를 옮기는 것도 그게 당연하고 그거는 국민통합정부를 실현한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이기 때문에 네. 그건 뭐 그렇게 옮기는 것이 그 하나의 우리나라 정치사의 한 발전이니까 그건 당연하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그 공약 있지 않습니까? 네. 공약을 선거 때 공약은 솔직하게 펴들려고 하는 공약 아닙니까? 본인도 아마 이 공약은 못 지킬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네. 것도 있을 겁니다. 여야 간에 이재명 그 후보나 윤석열 당선자나 그 공약을 했다고 해서 다 지킬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다 지킬 수는. 그는 선거 때 공약은 국민들도 저건 뭐 안 되는 공약이다 다 알고 듣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거 때 공약했다고 해서 다 지킬 것이 아니고 인수위에서 무슨 공약을 먼저 실현하고 무슨 공약을 확실히 지킬 것이냐를 인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여성가족부 폐지도 공약을 해놨는데 네. 찬성하는 것도 있고 반대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인수위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것도. 대선에 패배한 민주당은요. 지금 윤호중 비대위 체제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역할을 둘러싸고 논란입니다. 뭐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 뭐 또 직접 출마, 당대표 여러 얘기가 있는데 이재명 상임고문과 민주당의 앞날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게 참 지금 복잡한데요. 네. 민주당으로서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진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는 그 악조건에도 잘했어요. 잘 네. 싸웠습니다. 열심히.
그래도 0.7%를 졌는데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진 거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5년도 안에 너무 국민들 소위 마음에서 떠났지 않습니까? 네. 말만 하면 거짓말하죠. 뭐 처음부터 무리하게 그냥 억지 정책이 많잖아요. 4대강 보호 해체한다든지 뭐 탈원전 한다든지 소득주도 성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1919년 조국 사태부터 국민들의 마음속에 문재인 정권은 교체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네.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실패의 원인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180여석이나 된다는 힘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네. 힘자랑하면 지금 망했는데 더 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말로 우리가 표가 0.7%밖에 안 졌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한다가 아니고 패인에 대해서 완전히 분석을 하고 전면 쇄신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 자체를 전면 쇄신하고 이재명 후보는 저는 좀 쉬어야 됩니다. 네. 협치와 국민 통합을 외치지만 정치권에서 실현은 쉽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의회 민주지, 국민 통합의 목소리는 어떻게 구현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